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보기의 성격입니다. 선생님 동의하시겠죠? 뭐냐 하면 평가원은요, 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고 나서 분석하고 막 해설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여러 강의에서 그것을 다루면서 기출들 다루면서 느끼는데요. 아, 확실히 평가원은 내공이 남다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기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네. 깊이가 그리고 막, 그렇죠. 네, 진짜 우리면 우릴수록 진한 국물이 나오는 그런 보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 세트마다 요 3점 달고 있는 보기들이 서로 역할들을 좀 배분을 했어요. 이를테면 시간에 관련해서 또 혹은 공간에 관련해서 또 혹은 여기에 보이다시피 이건 현대 소설 세트에서 나왔던 건데요. 동일시에 관해서 어떻게 개념을 주고요. 또 현대 시 세트 마지막에는 화자의 결핍과 관련한 이렇게 보기들이 골고루 역할을 분담하면서 깊이 있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나 제가 이 세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일부에서도 제가 마지막에 좀 덧붙이는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독서 교과서를 만들 때 기준이 되는 평가원이 이 수능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 과정의 성격 말씀드렸었잖아요. 독서 교과서 쓰실 때 얘기로 일부에서 했었습니다만 문학 교과서도 역시 김철환 선생님이 집필하신 문학 교과서로 공부한 사람이 있을 테고 제가 쓴 문학 교과서로 공부한 사람도 있을 텐데요. 문학 교과서도 생각해 보시죠.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맥락을 통해서 작품을 감상하게 해요. 근데 거기에는 단순하게 무슨 시대적인 맥락, 작가 맥락만이 아니고요. 인접 학문과의 맥락을 교육 과정에서 구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동일시 있죠? 여기 이 보기 안에 이 내용은요. 사실 이 성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심리학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간단한, 단순한 비문학 독서에서 이렇게 간단한 동일시를 다루는 인문 지문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심리학의 요소를 문학에다 적용한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였겠지만 바로 그래서 교육과정에 밀착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와 관해서 제가 지금 유의미한 사인을 드린 걸 특히나 상위권 학생들이 한번 눈여겨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요. 문학 교과서를 꺼내보세요. 그래서 인접 학문과의 연관성을 다룬 맥락의 단원을 찾아보시고 거기에 학습 활동에서 역사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또 뭐 영화 예술이라든지 또 이렇게 심리학이라든지 인접된 학문이나 분야와의 맥락이 어떻게 교과서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구경 삼아 쉴 때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문제에서 어떻게 평가원이 9월과 11월에 구현해낼지를 희미하게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생께서 얘기하시는 건 이제 바로 그겁니다. 문항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교육과정이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요. 그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해서 출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그 경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정말 확실하게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느꼈어야만 앞으로 이런 게 우리 민쌤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지라는 걸 또 생각을 하면서 덜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잘 구별하면서 더 중요한 거 중심으로 또 공부를 잘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요. 문학의 중요 지문과 문제들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서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점들에 유의해서 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딱 보는 순간 뼈아픔을 느끼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문과 문제에 관한 얘기하기 전에 요 얘기부터 하죠. 문학은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이 그렇듯이 다른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독서에 비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그죠? 좀 나름대로 그래도 시험지 빡빡한 이 국어 수능 시험지 안에서 좀 숨통 좀 트이는 분야가 바로 문학이긴 하죠. 더군다나 연계 교재에 수록되는 작품을 내가 철저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놔가지고 야 이거 아는 거다. 야 내가 공부했던 거다. 반갑기까지 했다면 또 강의 들을 때 제가 막 옛날 얘기 들려주듯이 막 이야기 그거 막 그날 수능날 음성 지원 서비스 되는 거 그거 받은 사람이라면 더 신나게 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요게 또
제가 지금 요 32에서 34번 마지막 세트 현대시 세트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독서와의 연관성, 서로 엮여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특히 여러분 이제 김철현 선생과도 함께 나눌 만한 이야기입니다만 요번 시험이 뭐 문학과 독서 주로 이제 보통은 문학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독서로 시작했고요. 1번부터 이제 17번 문제까지가 전부 독서였어. 독서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문학이 나왔단 말이에요. 공통 과목이요. 독서 앞에 문학 뒤에 이러다 보니까 숨통 트이는 그 문학이 맨 뒤로 몰려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제 자체의 난도로는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을 문제들도, 문학 문제들도 독서에서 앞에서 막 순서대로 푸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너무 막 카오스에 빠져 있다가 제 실력 발휘 못하고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을 사람도 많았을. 그래서 사실은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정신 차리고 다시 문학 문제를 풀어보면 이걸 내가 왜 틀렸지? 이런 문제들도 꽤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전체 수능 국어 시험을 치르는 어떤 시간 배분이나 밸런스의 문제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는 게 만약에 발견이 된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시험지에 이 편집 순서와 무관하게 문학을 먼저 후룩 빨리 연계 효과에 기대어서 풀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순서로 독서를 잡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김기림의 연륜이 뭐냐면 나이테잖아요. 나무의 나이테. 연륜. 이제 우리가 저 사람 연륜이 있네 할 때도 쓰이는 그런 연륜입니다. 자, 그 연륜이라는 시가 사실 요 아까 좀 전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김광규의 대장간의 유혹은 아마도 수능 특강에서 공부를 해서 알고 들어가서 반가웠을 사람이 많았을 테고요. 혹시 못 그랬다. 연계교재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6월 모평 7작품 가운데 4작품이 연계라 그랬는데 저는 하나도 그거 눈치도 못 챘어요. 그런 사람 뼈저리게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9월과 11월은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면 안 됩니다. 아셨죠?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다 알고 이거 나왔네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는 그 세트 안에서 연계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 낯설어서 제대로 감상 못하고 그 감상 제대로 못한 게 바로 요 다음에 보여드릴 34번 문제. 문학 문제 가운데 가장 난도가 높아서 오답률이 진짜 제일 높았던 그런 문제에 대한 자기의 실수로 이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 작품은요. 별거 아니야. 함께 조금만 읽어봅시다.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남은 해야. 그럼 이제 제목도 연륜인데다가 그죠? 이게 무슨 서른 남은 해야 이렇게 되니까 자기의 지나온 30여 년의 삶을 돌아보는 작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랬을 때 무너지는 꽃이파리처럼 무너진대. 그리고 휘날려 발 아래 깔린대요. 그러면 꽃이파리가 무너진다. 보통 꽃이파리는 무너진다고 표현하지 않지 않나요? 그죠? 근데 뭔가 되게 안 좋게 표현하는 거야. 보잘것없이 허무하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꽃잎파리처럼, 그래서 휘날려가지고 발 아래 깔려버리는 그런 꽃잎파리처럼 자기의 서른 남은 해가 30여 년의 지난 삶이 허무한 것이었고 결실이 없는 것이었고 덧없는 것이었고 후회스러운 것이다. 그런 감정이 여기에 벌써 딱 드러나 있습니다.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나이테예요.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감겨 연륜이 늘어나는 거지. 나이를 먹을수록 연륜, 나이테가 늘어나는 거니까 나무가. 근데 구름같이 피려던 뜻이 있었단 말인데 근데 그게 날로 굳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나이테가 된 거니까 이 나이테는 나의 나이테가 이렇게 많아. 자랑스러워. 난 인생의 경험이 풍부해. 이렇게 자랑스러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이건. 그죠? 꿈을, 뜻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 그게 그냥 굳어가지고 만들어진 나이테거든. 이 나이테는. 그죠?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산호핀 바다에 나려앉은 섬으로 가자 이랬습니다. 섬으로 가자 그랬으면요. 이 가자라는 건 물론 이제 누구한테 함께 가자고 이제 그야말로 청유형으로, 이게 청유형 그 문장이니까 누구한테 진짜로 구체적인 청자한테 야 가자 이러는 얘기가 아닐 수 있겠지. 여러분 왜 유치원의 시 중에서 뭐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이런 것 스스로한테 하는 다짐 같은 말로 이해하는 게 맥락은 자연스러울 텐데 어쨌든 이런 데로 가자는 거야. 산호핀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섬은 여기까지의 이제까지의 서른 남은 의 자기의 이제까지의 삶과 단절된 곳,
뭔가 새로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곳, 그런 데니까 가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냐 다를까요? 빛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그랬으니까 이 섬이라는 곳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까?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한대? 초라한 경력. 이게 뭐예요? 이 초라한 경력이 앞에서 얘기했던 한심했던 자기의 서른 남은 해겠죠. 그 경력을 육지에다가 막아버려요. 그 다음에 뭐 한대?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린답니다. 그럼 봐요. 초라한 경력이 어디에 대응됩니까? 주름 잡히는 연륜이고요. 그 다음에 막아버리는 것하고 끊어버리는 것하고 서로 통하지. 그럼 이 말은 사실 요거 한 다음에 요거 한다가 있습니다만, 일종의 과정에 대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둘은 거의 동일한 성격의 진술이에요. 지나온 삶과 완전히 거기에 섬에서는 단절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요? 제일 중요한 한 행이 남았네.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그랬어요. 나도 또한이니까 나만이 아닌 거야. 나도 또한 다른 누군가처럼, 어떤 존재처럼, 자, 불꽃처럼 열렬히 살겠다라는 자기의 다짐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이렇게 화자의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이해하는 독서를 자기가 할 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뭘? 34번 문제. 여기서 여러분 답이 기억나십니까? 글쎄, 기억 안 날 수도 있겠다. 워낙에 정신없이 두들겨 맞은 듯이 풀고 나중에 답 맞춰보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답이 2번인데요. 생각해봐요. 이게 왜 부적절한 진술인지를 봅니다.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자, 이게 바로 제가 앞에서도 요 앞에 특징을 설명하면서 세 번째 특징으로 키워드로 설명드렸던 보기의 성격과 관련해서 화자의 결핍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삼아 놓은 34번 문제의 선지들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예를 들면 여기에 결핍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결핍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있죠? 여기도 결핍이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봐요. 여기도 있네요. 결핍.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2번 선지의 내용을 잘 이해해 보세요.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그런데요. 잠깐 앞에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보시면 아까 여기 있죠? 불꽃이 긍정적인 의미로 구현되어 있는 거 맞죠? 나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했어. 그런 대상이니까 불꽃은 긍정적인 거잖아. 그럼 맞아. 그럼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그럼 뭐라는 거죠?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다 이랬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 여러분, 선지의 정오 판단을 문학에서 잘 하려면요. 선지를 이렇게 끊어서 읽어보는 버릇도 좋습니다. 뭐냐면, 자, 여기까지 표현한 것은까지는 됐습니다. 불꽃을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했죠. 근데 그것은 뭐라고 했어요?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 속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뭐라는 의미래요. 그러면 여기 팩트 체크를 들어가 봅시다. 주름 잡히는 연륜이라는 건 아까 봤습니다만 앞부분에서 그랬지. 허무하게 살아온 30 남은 해 동안 결국 자기가 그냥 제대로 피지 못한 꿈으로 딱딱하게 굳어서 한 금, 두 금, 세 금, 네 금 생겨가지고 만들어진 게 나이테야. 그러면 그 연륜은, 주름 잡히는 연륜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후회하는 나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나의 상태야. 그것은요, 뭘 결핍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 거죠? 그 나의 후회스러운 지난 삶에는? 말하자면 마지막 연에서 얘기했던 불꽃과도 같은 열렬히 사는 태도. 열정 그 열정이 없는 거야. 그럼 봐요. 자, 봅니다.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열정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열정을 어떻게 한다고? 끊어버려야 될 대상이 그게 아니죠. 그 열정은 내가 나의 결핍 때문에 내가 회복해야 되고 내가 장착해야 되는 그런 속성이야.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불꽃이 땡. 이 불꽃이 무슨 이래가지고 끊을 때 쓰는 불꽃입니까? 아니죠. 내가 본받고자 하는 열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2번이 봐요. 그렇게 제 설명 듣고 나서 다시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요 선지의 의미만 가만히 이해했다면 이게 그렇게 높은 문학 전체 문항 17개 가운데 가장 높은, 심지어 웬만한 독서 문제보다도 훨씬 더 높은 오답률을 보일 만한 선지겠냐고요. 아니죠? 정신 이제 차리고 보니까 내가 여기 왜 속았지? 왜 낚였지? 그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고요. 그것은 다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시간에 최대한 쫓기지 않고 이런 시를 제대로 읽어내는 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 별로 어려운 시도 아니잖아. 대단히 난해한 시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이거? 뭐 거의 도식적인 이해로도 풀 수 있는 그런 그 암호가 담겨 있는 시인데, 그렇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선지를 절대 실수하지 않고 골라낼 수 있었어야죠. 아시겠죠? 요런 게 지금 여러분 결과가 말해줍니다만 수능에서 결국 최고난도의 문학 문제라는 것도 요런 식으로 은근히 대충 보면 제대로 이해 못하면 맞는 말인 것 같아 보이는 진술로 구성돼요. 거기에 속지 않는 게 결국 수능 문학을 다 맞는 비법이 될 겁니다. 자, 문학 전체에서 이번 모평에 두 번째로 오답률이 높았던 문학 문제가 이 25번 문제인데요. 나는 윤리유곡이었고요. 다는 김용준의 조어산매라는 수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런데 답이 1번에 바로 서비스가 돼 있거든요. 바로 읽어보고 사실은 2, 3, 4, 5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 1번이 너무 맞는 말이 나왔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 얘기를 1번을 맞다는 것을 파악을 못할 수가 있냔 말이야. 잘 보세요. 나의 도연명, 처음에 나에서, 이거 특히나 윤리유곡은 수능 특강에서 연계 출제되어 있었고 거기에 나오는 제1곡에 해당되는 건요, 수능 특강에서도 배웠던 수야. 저도 강의에서 여러분한테 막 설명을 했습니다. 도연명이 원래 윤리라는 곳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도연명이 은거한 곳과 내가 지금 정치적인 격변기 속에서 내가 삭탈관직당하고 은거하게 8년 동안 은거하게 된 이 고향, 이 곳이 이름이 똑같아. 하필이면. 그러니까 슬쩍 자기를 도연명에다가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은거를 훨씬 더 품위 있는 것으로 끌어올린 그런 어떤 전략이, 거기엔 표현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다에서 판교라는 게 이게 무슨 분당 판교할 때 그 지명 판교입니까? 아니죠. 그죠? 맥락상 읽어보면 청나라 화가인데요. 거기에 각주는 없습니다만 어떤 삶을 살았다. 관직을 벗어나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던, 낚시하는 얘기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봐요. 요 도연명은 나의 화자가, 다의 판교는 다의 글쓴이가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이다. 너무 많은 얘기지. 이런 삶, 유유자적한 삶을 살면서 풍류를 즐기고 속세를 떠난 그런 삶을 사는 모습, 좋았어. 답이지. 근데요, 수많은 학생들이 2번을 적절한 거라고 고른 거라. 근데 생각해봐요. 나의 30이라는 건요, 높은 벼슬을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는 여기에서 은거하는 이 자연 속에서 삶이 이게 전혀 안 부럽다. 30 같은 그런 지위가 부럽지 않다는 건 우리가 수많은 강화 한정가에서 봤던 거 아닙니까? 상투적인 표현이죠. 근데 그래서 30에 대해서는요, 새 속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키는 거 맞아요. 근데 다의 성격 파산자라는 건 새 속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요. 맥락상. 그 해당되는 대목을 읽어보세요. 성격 파산자는 여기서는 우리가 이런 말, 성격이 파산됐다고 얘기하는 표현을 우리는 잘 안 씁니다만 요새는 여러분 많이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성격 파탄자. 그 얘기예요. 여기 성격 파탄자가 왜 새 속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고 착각을 했을까? 그냥 잠시 뭐가 씌었던 거죠. 그죠? 시간에 쫓겨서 이 세트에 기본적인 독해만, 내용만 제대로 읽어냈어도 2번이 적절한 진술이라고 1번을 건너뛰고 답으로 고를 만한 어떤 유인가가 사실 이 안에 잘 없어요. 이 안에. 오케이, 아시겠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문장이, 선지의 진술들이 의미하는 바, 진술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앞에 1부에서 김철현 선생님도 독서에 관해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지문을 잘 읽어내서 상황 파악이 잘 됐다면 이 선지들의 진입한다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히나 문학은. 아시겠죠? 작중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화자나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 그게 결국 뭐예요?
결국 수많은 작품에서 그게 주제예요. 그렇잖아요? 자, 몇 문제만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18번 문제,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문제 현대 소설의 첫 번째 그 세트의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이렇게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로 나오곤 합니다. 압도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수능에도 이거 대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많이 평가원이 내려놓고 여러분한테 서비스해 준 문제입니다. 그 서비스 잘 받아서 잘 소화해야죠. 됐어요. 서비스 안 받을래? 이러면 되겠습니까? 왜 이게 서비스라고 하는지 아세요? A라는 부분으로 국한해서 서술상 특징을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하나 물어봤으니까 상대적으로 난도를 낮춰준 거야. 왜? 조회해야 될 범위 자체가 좁아진 거니까요. 엔드. 이 문제는요,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는 문제 유형으로 나온다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왜? 어떤 소설 지문을 주고요, 적절한 진술 4개 만드는 것,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완벽한 진술 4개가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전문가 수십 명이 모여서 달려들어서 만들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는 반드시 이 서술상 특징 문제는 적절한 걸 묻게 돼 있거든요. 그럼 봐요. 여기에서 이게 왜 서비스 문제라고 하는가 하면 사실 이거 푸는데 5초 안쪽으로 걸렸어야 돼. 다소 과장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요, 시점에 관한 개념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서술자가 나로 등장하는 순간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라고 해놓은 3, 4, 5번 선지는 그냥 다 죽은 선지예요. 맞죠?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죠. 그러면 1번과 2번 진술만 놓고 정답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 그랬을 때 뒷부분 읽어보면요, 요거까지는 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했느냐? 아니거든. 주관을 노출했거든. 이거 지금 무사화학사 기억나시죠? 해당 문제지 여러분 펼쳐놓고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물에 대한 평가를 관념적으로 서술한 거 답이 2번이죠. 객관이 아닌데 자기가 주관적으로 인물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평가하고 한 내용들을 막 자기 머릿속의 내용들을 서술자가 서술하는데 어떻게 이걸 객관적으로 서술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행동을. 그런 대목이 아니거든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자, 단적으로 현대 소설의 서술상 특징 가운데 제일 쉬운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문제 유형에서. 아셨죠? 이럴 때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냐 외부의 서술자냐를 가지고 바로바로 선지 세계가 아웃되는 그 순간은 무엇으로부터 온다? 개념의 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는 개념 공부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하나 더 얘기합니다. 33번 문제인데요. 그 마지막 현대 시 세트에서 33번 문제 시어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 시어에 관한 문제는요, 여러분, 여기 이거 있죠? 맨날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문제 유형상으로는 색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문제가 살짝 독특했고 여러분들은 안 보였겠지만 전문가들이 일부러 출제 의도를 좀 구현하고자 만든 독특한 문제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부사어들로 다 선지해서 시어, 시구들을 뽑아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정한 어떤 문장 성분, 특히나 다른 말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들이 맥락상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걸 가지고 의미의 정확성을 판단하게 하는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6월 모평에 특별히 봐둘 만한 문제, 이것은 이제 수능 특강에서도 우리가 문제 연습했던 출제 유형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한용운의 해당화 세트에서 이렇게 그런 식의 특정 성분에 관해서만 다루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에서 봤을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주의해봐야 될 문제에서 제가 지금 34번이나 25번처럼 난도가 높았던,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언급한 것도 있고요. 요거 몇 가지만 더 볼게요. 이번엔 좀 전에 봤듯이 18번이나 뭐 이런 문제처럼 33번처럼 유형상 특별히 봐둬야 될 문제도 있었고요. 요거 하나 더 갑니다. 누구나 연계에 관해서 막 얘기하고 이 작품은 몇 쪽에서 연계됐다까지는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 작업을 안 해.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세트를 직접 수능 특강을 펼쳐놓고 요 문제, 요 선지는 여기에서 요 출제 요소하고 관련이 있구나. 이걸 직접 찾아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수험생 중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그런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연계가 얼마나 엄청난지, 그냥 단순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문이 똑같은 게 나왔으니까 시간이 절약된다?
이걸 넘어선다는 걸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보세요. 33번 문제인데요. 좀 전에 봤던 바로 앞에 그 문제죠. 부사어 다루었던 문제요. 온통이라는 게 이게 지금 김광규의 시에서요. 화자의 성찰적 시선이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있음을 부각한다. 이거거든요. 이게 맥락상 다 있는 시어인 여기에서 미음은 뭐였는가 하면 똥덩이였어요. 직지사 해우소 똥덩이. 그 똥덩이라는 미음 시어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부끄러워지는 상황을 비유한 소재로서 화자의 반성적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자, 요 얘기가 결국 이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수능 특강에서 출제 요소로 내가 직지사 해우소 똥덩이처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똥덩이처럼 내가 내 인생이 무가치했다고 여겨질 때 나는 이러이러고 싶다. 결국 같은 요소야 이건. 아시겠어요? 이 작품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걸 공부했다면 이 문제의 선지, 모평에서의 선지는 비단 지문, 작품의 연계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볼까요? 마찬가지 작품에서요. 34번 문제. 아까 우리가 봤던 제일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였는데 그때 보세요.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뭐 결핍등 같이 이런 걸 얘기한 겁니다. 그걸 공간에다 투영한 것이겠군 이랬거든요. 요 선지가요. 보세요. 디귿 봅니다. 화자가 찾아가고 싶다고 하는 장소. 이게 이 디귿이 뭐였는가 하면 이 털보네 대장간이었어요. 수능 특강의 문제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화자가 미지의 대상에 대해 느끼는 호기심을 환기한다. 이건 틀린 진술이었는데 어쨌든 요 얘기가 요 선지로 그대로 구현된 거죠. 결국 화자에게 있어서 털보네 대장간이 거기에 찾아가고 싶다는 것은 그게 어떤 태도나 정서를 의미하는가를 지금 문제로 그대로 다룬 거죠. 이 3번 선지가 틀린 말, 이 부분이 틀린 말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럼 이게 아니라 어떤 게 맞지? 라는 걸 알아두면 결국 이게 나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 보세요. 자, 가던 길을 멈추고 걸려있고 싶다고 표현한 거, 뭐 추구하는 가치를 표상하는 사물의 상태. 이 사물이 여기서 맥락상 의미하는 게 뭐냐면 꼬부랑 호미, 시퍼런 무쇠낫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이게 리을이요. 수능 특강의 문제에서 이게 꼬부랑 호미였습니다. 그게 뭐야? 화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사물. 자, 추구하는 가치를 표상하는 사물. 화자가 바라는 삶의 모습. 뭐야 그게? 가던 길을 멈추고 걸려있고 싶은 것. 아시겠습니까? 같은 얘기예요. 오케이? 눈에 보이시죠? 자, 33번 문제에서요. 한꺼번에와 하나씩의 대조는 개별적인 존재의 고유성을 부각한다라는 선지가 나왔었는데요. 이거요. 역시 109쪽의 3번 문제에서 자, 이게 뭐라고 써? 몰개성적인 도시적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이 거듭나고는 화자의 욕망. 그게 개성이 없는 도시, 일상, 개별적인 존재의 고유성. 이게 서로 상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고전시가로 가볼까요? 모평에서 이런 거 선지 보셨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시험지 펼쳐보세요. 23번 문제에서 지명에 주목하여 화자의 지향을 드러낸다. 이게 뭐야? 수능 특강에서 윤리우곡 다루면서 구체적 지명과 인물을 언급하여 생각하죠. 자, 이 얘기가 이 얘기예요. 오케이, 아셨죠? 그 다음에 8곡이고 여긴 9곡이긴 합니다만 일치하진 않습니다만 똑같이 낚시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9곡에서 홀로 배를 띄우고 낚시를 즐기면서 바라보는 강의 풍경 어쩌고 은거생활의 흥치 얘기했던 게요. 내용상 다를 바 없는 시적 상황 거의 동일한 것을 다루고 있는 8곡에 대한 걸로 자연의 가치를 부각하여 화자가 즐기는 흥취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그럼 봐요. 똑같은 작품 그대로 나왔다. 지문을 읽을 시간을 세이브한다. 이걸 훨씬 넘어서는 결국에 궁극적으로 출제 요소의 측면에서 얼마나 깊이 맞닿아 있는지를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듣겠냐고. 여러분이 이거 안 하잖아요. 그죠? 제가 해서 보여드리잖아요. 그럼 이게 보세요. 이런 분석들은 다 고스란히 뭘로 가야 됩니까? 전략으로. 그죠? 앞으로 내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문제들을 문학 문제를 그냥 풀었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으니까 얘는 왜 틀렸나? 해설지를 보고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오케이? 자,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똑같이 고전시가 세트 그 갈래복합 세트 시험 문제 25번 문제였는데요. 아까 우리 봤던 그 선지죠, 이거. 그죠? 근데 여기서 도연명, 이게 이제 다는 비연계였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서 뽑아올 뭐가 없고 당연히 여기서 윤리유곡에서 도연명이라는 그 이의 행적이 글쓴이가 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결국 228쪽 5번 문제 이거예요. 왜? 수졸전원 이게요.
그 제1곡에 있었기 때문에 모평 시험제도 있었고 각주로 다뤄진 그런 얘기입니다만 이게 이런 얘기였다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 자 이게 전원으로 돌아가서 즐거운 심정, 전원 생활의 흥취, 정취 이런 걸 노래한 요 시어에 대한 것을 두고 선지에서 요 수절 전원이라는 말을 활용해서 자 자신의 귀걸의 이후의 삶이 도연명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요걸 수능 특강에서 공부했다니까요. 오케이? 그럼 그게 뭐야? 모평의 이거 아닙니까? 맞죠? 소름 돋죠. 여러분 지금 펼쳐놓은 수능 특강에서 제가 언급한 부분들 실제로 찾아보시고요. 제가 9월 모평 끝나고도 이런 강의가 기획되어 있는지 아닌지 아직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9월 때도 이런 직접적인 사례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